제가 알고 있는 한 우주에서 가장 섬뜩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청정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선사시대를 지나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2024년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술과 지성의 힘으로 해내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숙제로 남은 분야가 있으니 바로 우주인데요. 우주 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정확한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뿐더러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물론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우주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호기심이 충족된다기보단 가늠이 되지 않는 그 스케일과 무한한 잠재성의 섬뜩함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것들 중에서 가장 섬뜩한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오늘 랭킹스쿨에서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을 현장에 모셔보고 같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책방 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한번 우주에서 발견된 것들 중에 가장 섬뜩한 것, 이 주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초신성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영순이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나 초신성은 아이돌 이름밖에 못 들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초신성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 사람처럼 일생이 있어요. 별이 빛을 탁 내는 순간이 별이 탄생했다. 그 빛을 더 이상 못 내고 딱 꺼지면 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별도 사람처럼 좀 작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좀 크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별도 처음에 태어날 때 좀 작게 태어난 별이 있고 크게 태어난 별이 있어요. 작은 별이 이제 좀 가벼운 별이겠죠. 근데 이제 태양이 이제 평균에서 조금 작은 별인데 태양보다 이제 좀 무거운 별, 한 10배 정도 무겁거나 이런 별들이 있어요. 그런 별들이 이제 일생을 살겠죠. 그럼 빛을 많이 내고 밝게 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이게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뭔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있을 때는 별이 동그랗게 있는데 균형이 깨지면 아무래도 이게 막 커지려고 하는 애 작아지려고 하는 애가 막 서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불안정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자신을 못 견뎌요. 근데 얘가 워낙 큰 별이니까 이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무거운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폭발하는 그 순간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초신성 폭발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폭발을 하면 얘가 우리가 지금 이제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태양계가 한 1000억 개 정도 모이면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은하의 밝기는 우리 태양의 밝기 한 1000억 배 정도 되겠죠. 초신성 하나가 폭발하면 자기 자신의 1000억 배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은하 전체 밝기를 한 2주에서 한 달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력이에요. 그냥 단숨에 1000억 배가 밝아지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환하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폭발을 하면 별의별 입자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걔네들이 근처에 있는 별 같은 데 때리면 거기 있는 행성에 있는 생명체는 멸종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지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태양계가 있다면 섬찟한 거죠. 자기네 태양계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먼지나 가스 같은 게 뭉쳐 있는 걸 성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별이 성운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이 성운들이 예를 들어서 되게 안정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별이 안 생기겠죠. 근데 초신성이 근처에 폭발했어요. 그럼 막 입자들 날라오고 그러면 얘네들이 엄청 불안정해지겠죠.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꿈틀하다가 수축을 해요. 중력적으로 뭉쳐요. 그러면서 별이 탄생을 해요. 초신성은 근처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그런 애들을 날려버리기도 하지만 근처에 성운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타격을 줘서 생명체가 나중에 살 수 있는 그런 별과 행성을 만드는 데도 작용을 해요. 블랙홀. 이름만 들어도 진짜 무시무시하긴 하거든요. 이 블랙홀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홀은 진짜 그냥 개념으로 나오는 단순해요. 그냥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얘가 표면에서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로켓을 쏘면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로 가잖아요. 그럼 지구 표면의 중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거를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1초에 11km 이상 속도를 내면 지구를 탈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의 탈출 속도가 그 정도인 거죠. 그런데 어떤 천체가 있는데 그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와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커지겠죠. 그럼 그 안에서 아무리 빛을 쏴도 빛이 올라가다가 우리 공 던지듯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또 탈출 속도가 빛 속도가 똑같으니까 근처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잡히면 돌이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탈출 속도와 빛의 속도가
되는 그 경계면, 그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 그 안쪽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박사님, 우주에 블랙홀이 하나만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형성만 되면 다 블랙홀에 부르는 거예요. 블랙홀 자체는 발견됐어요. 근데 원자 단위의 작은 블랙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직 발견이 안 됐고, 별이 죽으면 아까 초신성 폭발 얘기했잖아요. 초신성이 폭발하면 가운데로 몰리는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블랙홀이 되어요. 그러니까 초신성의 또 다른 장점이랄까? 하여간 초신성이 폭발하면 가운 별은 죽어서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신성이 하는 일이 폭발할 때 엄청 온도와 압력이 높잖아요. 거기서 금, 은, 동 뭐 이런 금속 있잖아요. 그거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금이나 은은 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신성이 죽을 때 블랙홀을 만들어요. 별 크기의 블랙홀이잖아요. 태양보다 뭐 수억 배 되는 블랙홀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블랙홀은 굉장히 다양한 크기에서 존재를 하고 우주에 되게 많아요. 만약에 우주에 갔는데 우주에서 블랙홀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으니까 이제 중력의 영향이 있잖아요. 어느 이하로 가까이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까지 갔다가 재미나게 도망쳐요. 그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천문학자는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요까지는 했다가 우리가 뭐 역추진해서 나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도 보면 그 근처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면 가능하죠. 근데 모르고 가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초신성이 폭발해서 된 것 같은 별 한성 블랙홀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몇백만 배, 몇억 배 되는 블랙홀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끼리 충돌하는 것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발견된 블랙홀의 수가 뭐 거의 뭐 100개도 넘을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안 사는 게 행운이죠,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떠돌이 행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솔직히 이 떠돌이 행성은 그냥 외톨이처럼 혼자 깍두기 같은 느낌이라서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떠돌이 행성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성 그러면 이제 수성, 지구, 화성 이렇게 하고 네. 태양이 있고 거기를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걸 행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사실은 태양 같은 별들 죽을 수도 있고 다른 행성들이랑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던 행성들이 항상 묶여 있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렇게 떠돌다가 또 다른 별이 있으면 거기에 중력에서 잡히면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걔네들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충돌하고 이렇게 하는 위험성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낯이 없어요. 그리고 뭐 생명 현상 하려고 해도 뭐 그 속에 있는 뭐를 캐갖고 하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망망한 대해를 그냥 떠돌아다니까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 같은 신세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게 섬찟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근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박사님, 떠돌이 행성이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태양계에 만약에 지구만한 그런 행성이 돌다가 붙잡혔다. 그럼 얘는 원래 지금 태양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거랑 다른 각도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들어오니까 제대로 뭐 수성이랑 금성 중간에 돌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멋대로 오다가 지구 중력에 잡혀가고 지구랑 충돌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작은 거면 뭐 두 번째 달이 될 수도 있고 태양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고 불규칙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들어오고 가까이 와야 궤도 계산을 하고 또 들어올 때 속도 같은 것들에 의해서 뭐 관성으로 날아가니까 우리는 못 막을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은 적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은하끼리 충돌하는 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별과 별이 충돌할 가능성보다 은하끼리 충돌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은하끼리는 지금도 충돌 막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이제 우리로부터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큰 은하예요. 우리 은하랑 좀 비슷해요. 우리 은하 조금 큰 것 같은데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1초에 거의 뭐 한 400km 속도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우리는 충돌할 운명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40억 년 정도 지나면 충돌할 것으로. 다행이에요. 아니, 충돌할 위험에 놓여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충돌하면 생각해 보세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막 진짜 눈앞에 점점 커져서 막 은하 같은 게 이렇게 너무 멋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오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부터 충돌하겠죠. 바깥에 가스가 있어요. 가스끼리 먼저 충돌을 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별이 있거든요. 별들끼리 충돌하기보다 가스끼리 충돌하면서 새로운 별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밝게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별들끼리 충돌하는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이게 별들끼리 충돌할 때는 좀 외곽에 있는 별들끼리 좀 충돌하기도 하겠지만 서로 섞이고 그래서 막 별들이 섞여서 안드로메다에 있던 별들, 우리 은하에 있던 별들이 막 섞여서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이 섞여서 이제 다른 은하가 될 건데 지금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는 나선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나선 은하예요. 얘를 합쳐지면 동그란 타원 은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을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가스나 별들 입장에서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우주에서 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은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관측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타원
은하가 되면 우리 뭐 피해 입나요? 바깥쪽에 있는 별들은 피해를 입죠.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26,000 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비교적 바깥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주의 빈터? 근데 저는 사실 이 빈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보다 우주의 빈터, 보이드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보이드, 그게 비어있다는 건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우주에서 가장 섬뜩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태양도 보고 주위에 이런 천체를 보잖아요. 근데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은하라고 하는 게 우리 세포 같은 거예요. 우주가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은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한 수천억 개의 태양 같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하들이 한 2조 개쯤 있어요. 전체 우주에. 근데 얘네들 이제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뭉쳐 있는 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그물 있잖아요. 그물. 격자로 돼 있는데 그 그물 고기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물이나 아니면 뭐 거미줄이나 이런 거 뭐 그 줄 타고 은하들이 쫙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이드 빈터라고 불러요. 근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1억 광년. 그럼 1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1억 년 동안 날아가도 아무것도 못 만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되게 섬찟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 타고 바다 갈 때도 이렇게 쭉 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몇 시간 가고 그런 것도 되게 무섭죠. 무섭기도 하면서 뭐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날아가는데 아무런 별이나 은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물 구조로 이렇게 은하들이 있으니까 그 보이드라고 하는 빈터가 우주의 기본적인 아주 큰 스케일에서의 기본 요소예요.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가도 아무것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너무 섬찟하잖아요. 그동안 우주 어딘가에 있을 외계 행성이나 뭐 생명체에 대해서 상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 그 존재가 확인된 것들의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우주라는 공간은 정말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하면서 미지의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박사님께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우주의 몇 % 정도를 알고 있고 좀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명왕성까지 빛의 속도로 한 5시간을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를 태양계죠. 빛의 속도 1년 정도를 가야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가장 큰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한 460억 광년. 그러니까 460억 년대를 달려가면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경계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많은 460억 광년 중에 얼마를 갔느냐? 달까지 갔잖아요, 인류가. 달까지는 빛의 속도로 1.3초 걸려요. 그러니까 460억 년 걸리는 것에 1.3초를 우리가 겨우 간 거예요. 이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공간이 바로 우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지금보다 더 가까운 미래에 섬뜩한 존재들, 이를테면 외계 생명체 같은 무언가가 발견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실제 발견이 된다면 우리 지구인들이랑 교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를 저절로 펼치게 됐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뭐 지금 빈터 얘기하셨지만 그런 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몇 가지만 있는데 사실 우주는 넓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가 좀 쌓이면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도 이만 여기서 인사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